때 아닌 모병제 논란입니다. 지금 징병제처럼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갈 게 아니라 제대로 월급 받고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자는 건데요. 이렇게 장병수를 줄이고 최정예 군대만 양성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모병제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단 그 많은 돈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구한다고 해도 지원할 청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인데요.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모병제 문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징병제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요? 예, 징병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개병제죠. 어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누구나가 군에 가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게 국민개병제고 징병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를 택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군에 갈 사람만 군에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것을 모병제라고 얘기합니다. 한국형 모병제를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양쪽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먼저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구 감소 추이로 볼 때 현재의 병력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2025년이 되면 급격하게 더 떨어져서 지금과 같은 63만 군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모병제는 시대적인 대세라며 정예 강군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이제 전쟁은 무리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로 모병제를 통한 국방 핵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군 관계자는 병생활을 마치고 하사로 15개월 복무하며 월 205만 원을 받는 유급 지원병의 경우에도 70%는 하사 근무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군복무를 모병제로 지금 바꾼다는 것은 저는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심을 자극하는 파퓰리즘적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쟁점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모병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저는 모병제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두 분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참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겠다라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한반도의 엄혹한 안보 현실 속에 그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서유럽이나 북유럽처럼 아주 평화로운 곳에서 외딴 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죠. 모병제를 반대하신다니까 모병제를 찬성하신다는 분들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잠깐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에 있고 네. 우리가 지금 62만, 63만 정도 장병들이 있는데 어차피 인구 구조상 줄어들 거니까 차라리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군에 참여하는 모병제를 하자. 일단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지금 국방부에서요.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우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20년 후에 군에 갈 자원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태어날 아이들은 20년 후에 군에 갈 자원들이 되니까 그 수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국방부는 현재의 63만 명의 군대를 2022년까지 네. 52만 2천 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네.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이 되면 그래도 군에 들어올 자원들이 2만 5천 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부족해집니다. 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우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이 바로 병력 특례 제도의 폐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현재 병력 특례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28,500명이기 때문에 네. 이 인원에 대한 혜택까지 없애야 겨우 네. 2022년이 지나면 그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요. 네.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3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번 비교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상군이 102만 명,
해군이 6만 명, 공군이 12만 명에서 총 120만 명의 현역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비병력이 770만 명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서 통상 이 뭐라고 할까요? 평양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1000만이 총폭탄이 되어서 네. 이 수령을 옹이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북한 병력들은 네. 많은데 우리가 30만을 줄여서 120만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 군 병력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첨단 장비와 무기로 무장한 정예 부대를 육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첨단 군사력을 가지고 이 재래식 전력을 극복할 수 있으면 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라크전에서 봤다시피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합군이 이제 한 30만 좀 넘었고요. 이라크군은 한 37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라크전을 보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전부 다 국방 계획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첨단 정보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43일 만에 주요 전투가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로 그런 전투가 바로 이라크 전쟁이었는데요. 네. 그 반대 현상도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전을 보면 미국하고 베트남이 싸웠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군사력이 더 좋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장 환경과 국민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병제를 둘러싼 갈등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네.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모병제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병력을 30만으로 줄이고 월 한 200만 정도 월급을 지급하면은 네. 예산이 한 3조 9천억 정도가 더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병력 운영비는 줄어드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여기다가 또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청년들이 거기 안 가면 어떡하죠? 우리가 중소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3D 직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직장에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는 많은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가서 일을 해요? 해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거기는 이제 일자리가 작은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하고 그 일자리가 정말 젊은이들한테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은 한 30만 명 정도 월급이 한 대략 20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네. 저 모병제 이제 사병들이 온다고 해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더 혜택을 강화해서 미국도 급여만으로 모병을 하지는 않거든요. 저 이민자들에게 국적을 부여한다든지 여러 사회적 혜택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선 병력 수도 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원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도 많이 주고 네. 또 복지 혜택도 주고 또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공부하겠다면 공부할 수 네. 있는 학비도 다 대주고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요. 네. 지금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젊은이들 그들이 군에 들어오면은 영주권을 부여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고요. 네. 이거 말고도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독일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이 모병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굉장히 네. 고통을 겪고 있다. 화면에 이렇게 모병제 국가들이 말씀을 나가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병역 제도가 병역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는 저런 모병제로 전환을 하는 추세인데 혹은 혼병제로 하기도 하고요. 해외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징병제라기보다는 징병제하고 모병제하고 지금 반쯤 섞여 있다라고 네. 봐야죠. 한번 보십시오. 202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52만 2천 명을 제가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 간부 비율이 20만 명이고요. 병사는 32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간부 비율이 40.5%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혼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병제가 아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국방부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드릴 수 판단하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병력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현재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원이 52만 2천 명인데요. 네. 52만 2천 명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국방계획 2060을 통해서 원래는 50만 명을 하겠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국방부에서는 아마 이것 가지고 수십 번에 걸친 토론을 했을 겁니다. 각군 토론도 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불러들여서 토론을 하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일원으로서 같이 네. 토론도 참석을 하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보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현재는 52만 2천 명 정도가 그래도 뭐 좀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봤지만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공교롭게 많은 선진국들이 근데 모병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이 모병제와 이제 우리가 혼병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징병제 어떤 장단점을 잘 조화시켜서 군을 이렇게 운영해 가려면 어떤 정책들이 우선돼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52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거 2022년까지 거기다 목표를 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사실상 아까도 보도에 나갔지만 병사들 다 끝나고 난 뒤에 한 15개월 정도 더 하면 돈을 네. 200만 원 주는데 그 2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도 지금 70%가 지원을 안 하거든요. 네. 그 지원하는 비율이 30%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두 분한테도 아마 동생들이 있을 텐데 네, 동생들한테 맞습니다. 200만 원을 군에서 준다는 거 하는데 군에 가서 복무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좀 먼저 전제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와 함께 징병제 논란, 모병제 논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